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국민의힘 선대위 속보에 아주 바빴는데요. 오전 11시에 결국 국민의힘 선대위는 해산됐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윤석열 후보의 곁을 떠났고요. 자, 이 새해 들어서 벌어졌던 혼란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선거전을 꾸려갈 것인가. 자,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한 점이겠죠.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요, 어제 재난 지원을 위한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또 탈모 지원 정책이 나와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저도 탈모인의 한 사람으로 귀가 쫑긋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호남 광주를 찾습니다. 북한이 동해로 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는데요. 한반도 문제도 들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청와대에서는 NSC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소환인 오늘 새해 닷새째인데요. 일상으로 잘 안착하셨습니까? 일상을 지키는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디지털 혁신 대전환 위원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와 사건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을 신청해 주시면 별다방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죠. 자,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님, 오창석 시사평론가님, 자, 입을 크게, 아주 크게. 오늘도 핵심 뉴스, 한입뉴스가 너무 많아요. 자, 조금 전 오전 11시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사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선대위를 해산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이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있었는데 박정호 기자님,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뭐 핵심은 선대위 해체하고 선대 본부 중심으로 캠페인을 해 나가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신부터 달라지겠다. 그리고 그동안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맞겠다. 이렇게 몸을 숙였습니다. 네. 특히 이 매머드급 선대위라고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 이거 이렇게 잘못됐다. 그래서 기존보다 규모를 축소한 선대본 중심으로 향후 선거운동 전개하겠다. 선대 본부장에는 권영세 의원을 내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는 거고, 이 본부들도 반으로 축소해서요. 선대본부 산하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게 되고, 다만 원희룡 전 지사가 맡고 있는 정책본부, 이건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본부는 규모가 좀 방대하고 비전이라든가 공약을 발표할 게 많기 때문에 네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좀 관심을 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김종인 네. 위원장과의 관계, 이 부분인데, 아니 뭐 이거는 김 위원장과 결별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대위 조직이 너무 커서 이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 네. 청년 세대가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좀 단순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 자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 이른바 연기 발언,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나쁜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조언을 수용해서 따라야 하는 그런 말씀을 그냥 한 것으로 본다. 네네. 후보를 비하하는 듯한 입장에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라고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오늘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감사하다는 뜻, 그리고 앞으로 조언을 부탁하다는 뜻, 그런 뜻을 밝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전화통화를 했다. 그런데 어쨌든 매머드급 선대위가 뭐 우리가 연말 연초 계속 봐왔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세 명의 축이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네. 이준석 당대표 선대위원장을 이제 반납하고 떠나기도 했는데, 자, 이 갈등의 과정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그동안 후보 리스크도 크게 문제였는데, 네. 자, 연출은 선대위가 하니까 연기만 하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근데 이 결론이 지금 사실은 거부된 거란 말이에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방송에서 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말했었던 연기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어제 오늘 윤 후보는 상당히 담담하게 얘기했는데 네. 어제 오창석 평론가가 분노를 하셨죠. 네, 제가 대신 분노를 해서 네네. 그거는 후보를 너무 멸시하는 표현이었는데 근데 사실 후보가 나와서 그 부분이 굉장히 기분 나빴다라고 격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후보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후보로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 실제 마음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존재들이 진짜 있다면 그 발언은 굉장히 분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출가가 여러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윤핵관도 연출가가 되고 싶었던 네. 것이고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연출가가 되고 싶었고 이준석 대표도 연출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와해가 됐고 이준석 대표는 당무를 보겠다라고 네. 하고 사실상 외출 상태고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사실상 해촉된 상태고 네네. 그럼 이제 윤핵관만 남은 거죠. 권영세 본부장을 앞세우긴 했었지만 권영세 본부장은 흔히 말하는 그렇게 색채가 짙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네. 색채가 짙지 않다는 사람은 중도 표심을 잡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면 특정 색채를 묻히기도 쉽습니다. 이게 양가적인 의미가 다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본부장이 어떠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운영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인 실세는 권영세 본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색채를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제가 어제 초단위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만 멈춘다 하더라도 엄청 큰 손실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최종 구상안은 이번 주 주말 정도까지 나와야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네네. 추정이 되는데 하루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일단은 권영세 본부장과 임태희 전 실장을 데려와서 투톱 체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인선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나머지 인선도 예전처럼 무슨 6본 문장이라든지 네네. 이름도 어려운 이런 체제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굉장히 좀 간소하게 직책은 간소하게 그리고 실무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저는 오늘 첫 번째 그 멘트부터 기자회견을 쭉 보면서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데자비가 느껴졌어요. 데자비. 네, 전에 오늘부터- 기시감인데. 네, 오늘부터 캠프를 해체하겠습니다.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레이스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정치권에 들어오고 전격적으로 입당하고 출마하면서 정치란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와 혹독한 신고식을 거쳤습니다. 이거 지난 9월 14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우리가 잊고 있었네요. 경선 지금 과정 이후에. 저희가 봤던 11시 기자회견 내용과 맥락이 거의 동일합니다. 당시에 해체 선언을 했고 네. 아예 이제 선대위 캠프 없이 한다. 네. 그때 그랬었죠. 근데 캠프 없이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물 보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네,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것도 마찬가지다. 나의 실세들은 가려두고 가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제가 최재형 전 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공통점은 공직에 있다가 곧바로 정치인이 된 사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치인화가 아직 덜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과정이 그러니까 있다. 시행착오가 지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대선은 지금 이제 2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단일화 문제를 문항 싸움으로 1, 2주가 소요가 된다면은 네네. 사실상 다음 주부터 단일화 논의를 해야지 설날 전에 끝납니다. 네네. 근데 설날까지 단일화 논의가 끝나지 않으면 네. 설날 이후에 받아든 성적표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성적표는 지지율 추이겠죠. 네네. 그 지지율 추이를 가지고 또 2, 3주간 옥신각신 싸우는 모습이 나오면 네. 지지율은 빠지는 시간밖에 남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월 안에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 조정이라든지 합의, 후보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움직여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선대위부터 다시 구성하고 있으니 네. 사실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오늘이 수요일인데 주말까지 꾸린다. 사실 뭐 본부 체제로 가서 실무진 중심이다 그랬으니까 네. 이제 뭐 명망가 이름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얼마큼 일 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서 같이 뛰느냐의 문제고 그럼 이제 각본, 감독, 연출, 주연
다 윤석열 후보가 되는 셈이잖아요. 윤석열 후보와 지금도 윤석열 후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이른바 윤핵관 문제를 네. 이제 인식했기 때문에 윤 후보가 앞부분에서는 자, 본인과 가까운 측근들에 의해서 정말 일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네, 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오창석 평론가 얘기로는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실세들이 사실상 캠프를 주도할 거 아니냐. 박 기자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답변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리에서 물러나면 자기 나름대로 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대본에 영향을 주거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창석 평론가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그럴 일이 없다. 네. 자리에서 물러나면 영향 못 준다. 윤핵관의 영향력은 이제 없어지는 거다. 네. 이렇게 사실상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밖에서 볼 때는 설마 정말 그럴까라는 또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후보의 생각과 밖에서 보는 그 사이에 이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것이냐 좀 봐야 되고 정말로 그런 일이 없는지는 앞으로 선거 캠페인이 진행될수록 또 우리가 언론 보도나 아니면은 캠페인 과정에서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할 건 이준석 대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특히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는 그건 내 소관 밖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께서 이 대표에게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주길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11시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아침에 속보가 막 쏟아진 것이 먼저 나온 것은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촉 전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나온 메시지는 뜻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거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쓴소리를 했냐면 윤 후보 당선을 위해서 선대위 개편을 하자는데 그 뜻을 이해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봐라. 뭐 쿠데타니 상황이니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 쿠데타를 하겠냐.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 능력이 좀 뭐 맞지가 않다. 그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 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 논란과 관련해서도 후보가 자기 명예에 상당히 상처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내가 이 사람하고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같이 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가 한 거다. 네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만 하라 이 발언에 대해서도 아니 통상적으로 후보와 선대위가 합치돼 가야 실수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과도하게 해석한 거다. 내가 후보를 무시했느니 어떠니 소리하는 것 그게 벌써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오늘 아침일 뿐만이 아니라 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네. 선대위가 구성될 때 상황을 좀 보면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처음부터 이런 선대위 구성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안 가려고 했는데 하도 주변에서 정권교체 책임을 왜 회피하느냐 해서 12월 3일에 합류했는데 가봤더니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그래서 일부 수정해보자고 했는데도 그게 안 돼서 전반적인 개편을 안 하고서는 선거가 불가능해서 전반적 개편을 하자고 한 건데 이렇게 됐다라고 좀 아쉬워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선대위는 사라졌고 선거대책 본부 체제가 됐으니까 결론은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대로 됐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이런 발언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좀 비겁한 발언들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네, 좀 뼈아프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을 따라서 야당의 후보를 저는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당의 후보를 지지할 때 결국은 정권 교체에서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후보인지 아닌지를 본인 스스로가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애초에 판단을 했어야 한다. 그건 이제 안목이라고 하죠. 네. 그 안목이 지금 없었던 겁니다. 근데 선대위 들어가 보니까 일부 수정이 안 돼 있다. 라고 하는 건 변명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를 말하고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네.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뛰쳐나가기 전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의 가만히 있었어요. 그 전까지도 충분히 이준석 대표와는 또 다르게 조정을 하자거나 경고 메시지를 강하게 낼 수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만큼도 경고 메시지를 못 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어땠느니 이랬느니 저랬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비겁합니다. 이래서는 윤석열 후보를 돕고자 한 거잖아요. 네. 이런 발언을
아쉽게 남기는 거는 윤석열 후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물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재편해서 꼭 정권 교체 이루길 바란다. 모든 걸 위험하고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대통령이 감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해야지 네. 본인이 합류한 의지와는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 떠나면서 사실상 이거는 죄를 뿌린 거예요. 어느 정도. 죄를 뿌리고 갔다. 이거는 너무 좀 비겁한 정치판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이런 식의 발언을 남기는 거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의 쌓아온 커리어에 흠이 많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덕담은 없고 비토만 있었다. 그런데 네. 우리 이제 오창석 평론가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기승전 이준석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 입장도 오늘 나온 게 있죠? 네, 오늘 아침 인터뷰가 좀 있었는데요. 네. 그게 들어보면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이게 해체된다는 거는 다 이제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이 위원장을 배제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 본인이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네. 후보를 겨냥한 그런 네. 얘기를 했고요. 김 위원장을 모시려는 분들은 상당히 낮은 자세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뭐 해촉이든 자진 사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의 조력을 받느냐 아니냐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 네, 우려가 된다. 밝혔습니다. 자, 그래요. 앞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딱 63일 남았습니다. 약 2달 남은 과정에 또 이제 그 중간에 딱 설날이 끼어 있고 한데 윤석열 후보가 이 난관을 어떻게 또 헤쳐나갈지는 주말 이후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는 안 한다. 자, 그럼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 그냥 당무를 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윤석열 후보도 이 대표가 뭐 선대 본부에 합류는 안 하지만 당 대표를 뭐 하라 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뭐 선대위가 없더라도 선거운동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드러냈습니다. 야, 그런데 내부에서도 뭐 강한 또 이 비판과 대립각이 나오는 게 이 네. 지금 김경진 특보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식물당 대표가 될 것이다. 이건 또 무시무시한 저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세력 갈등, 세력 네. 충돌의 이면에는 이 단순히 또 이 대선만이 아니라 그 위에 지방선거 있죠. 재보선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총선도 다가오죠. 네. 그럼 결국은 이 공천에 대한 이권 관계가 얽혀 있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게 2월 15일 대통령 후보 이제 등록 시작하거든요. 네네. 근데 2월 1일부터는 시도지사 지자체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미 공천위원회가 뭐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미 만들어져야 하는 시점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 경선이 워낙 크니까. 중요하니까 이걸 다른 걸로 눈을 돌려버리는 순간 각 정당의 후보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물밑작업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나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2월 1일이니까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각 주자군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공천할 것인가도 큰 화두다. 그렇죠. 네. 네,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퇴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사무총장 사퇴 안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사무총장은 당의 모든 재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당의 방향이 또 정해지거든요. 선거의 방향, 그리고 향후에. 공천도 사실상 엄청난 개입이 가능한 겁니다. 네. 개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그 정도 크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한다고 했지만 지금 물밑에서는 이미 아주 빠르게 움직일 것이고 네. 윤석열 후보를 돕고자 계속 티를 냈던 사람들이 후보 등록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겁니다. 네. 그때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또 표면화된다면 2월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김경진 특보의 공세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이준석 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내놨네요. 이 사퇴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과 함께 자, 철저하게 경선을 진행하겠다. 네. 공직보다 자격 시험을 보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대표인데 네, 맞습니다. 자신의 사람을 뽑는데 시험 보고 경선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런 또 반론을 냈네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대선 이후인데 이것도 치열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점심시간 교통정보,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늘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유화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제주도 산지와 북부 지역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면 통제됐던 도로는 지금은 정상 소통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정체가 많진 않습니다. 다만 작업 때문에 불편한 곳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고요. 이후로는 원활하다가 비룡분기점에서 중학터널까지 공사하면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팔곡터널에서 작업하면서 매송 나대목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정체고 이후로는 금천 부근에서만 밀립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는데요. 복정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청담대교부터 지체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 새해 들어서 연일 야당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 내부의 갈등 문제를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슈가 많이 터져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좀 차분하게 로우키로 자세를 낮추고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를 찾아서요. 11시에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첫 번째 비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침에 내려갔군요. 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매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 혁신, 포용, 평화, 미래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거든요. 오늘 회의는 첫 행사로 민주가 주제였습니다. 네. 오늘 보면 슬로건 자체가 우리가 함께 꿈꾸는 나라, 비전을 듣고 통합을 담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얘기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민주진영의 통합과 연대 정신을 믿는다.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충 같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심화해야 한다. 그 일을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국민의힘과 좀 비교가 되는 대비가 되는 그런 행보를 더 강화해서 확실히 좀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행보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야당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정성호 의원 네. 지금 이제 맡고 있는 보직은 뭐죠? 공식 직책은 지금 이제 선대위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 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오늘 있었던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예.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좀 윤핵관 비슷하게 민주당 내부에도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또 맞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비슷하게 방심은 금물이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바위처럼 단단하게. 네. 네. 굉장히 좀 이 민주당은 또 몸조심을 하면서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정세균 전 총리는 후원회장을 맡았는데 네. 후원회가 출범을 했군요. 네, 어제 이제 출범식이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희망의 저금통, 돼지 저금통 이 얘기였습니다. 2002년 생각나네요. 네,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에 있었던 희망 돼지 저금통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많은 그렇죠. 지지자들이 후원을 하겠다면서 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그걸 쌓아둔 그런 사진, 그런 모습들 눈에 좀 선한데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소액도세 후원을 받으면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걸 다시 한번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수 고액 후원자보다는 많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소액으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를 지향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그래서 당장 어제부터 2030 후원 캠페인 이걸 시작을 했는데 청년 계층을 겨냥해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 가운데 마음에 드는 부분 이걸 꼽아서 2,030원이라는 소액을 후원해달라. 2030이니까. 2,030원, 네. 2030원. 네. 네.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연대 보니까 뭐 후원했다라는 인증 댓글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제2의 희망돼지 저금통이 될 수 있을지 좀 봐야겠습니다. 자, 노사모 열풍이 떠오르는 네. 잘 될까요 캠페인? 글쎄요, 일단 뭐 지금은 그냥 국민의힘에 비해서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내홍만 없는 것도 네. 상대적으로는 낫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후보가 어떤 선거든지
후보와 후원회장은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가지지 못한 이미지나 후보가 가지지 못한 인맥을 후원회장에게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호감도와 날카로운 이미지가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온화하고 두루두루 사람 만날 수 있는 정세균 전 의장이 가장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작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위기는 좋다. 앞으로 지켜볼 문제고요. 항상 이 대선 과정에서 보면 국민 후원을 받아서 펀드를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지율과 더불어서 인기도가 얼마나 펀드가 빨리 이제 딱 종료됐느냐. 나중에 또 대선 끝나면 돌려주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엉뚱한 데서 빵 터졌어요. 네. 이게 뭐냐면 어제 탈모 지원 정책을 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류입니다. 탈모를 지원하면 큰일 나죠. 탈모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 탈모를 치료하는 걸 지원한다는 거죠. 탈모 지원하면 안 되고요. 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인기를 지금 타고 있다.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난 2일에 민주당 그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2030 세대로부터 제안을 받아서요. 이재명 후보한테 건의한 공약 가운데 하나예요. 2030 공약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젊은 층의 공약을 발굴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30대 남성의 글 중에 하나가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 이런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알려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검토해라 하고 얘기했고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게 뭐 오프라인에서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게시판마다 너무나 반색하면서 좋아하면서 와 다들 뭐 사진도 올리고 자신의 상태도 쓰고 막 이러면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도 페이스북에 뭐를 위해 나를 위해 이렇게 썼는데 이 뭐가 털모자. 그러니까 뭐를 위해가 아니라 뭐를 위해 나를 위해 하고 적었고 또 이 15초 분량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직접 출연해서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거다. 이것도 또 아주 묘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뭐 선대위에 보면 김남국 온라인 소통 단장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자신의 좌우 비대칭 M자 탈모 이력을 고백을 하면서 탈모 정책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좀 모아달라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공약이 발표된 건 아니고요.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른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발표를 준비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 사람들이 고충이 있는데 어디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가려운 곳을 긁은 정책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평론가님은 탈모는 아니잖아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아닌데 풍성한데 뭐 말 못할 공약을 말해도 되는 상황으로 그리고 말하고 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서 저는 그래도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소소한 공약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져온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확행 공약인데 그 정도로 탈모 인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임플란트도 지원해주고 뭐도 지원해주고 다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과는 좀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뭐 치아 같은 부분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보이는데 탈모는 당장 눈에 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회생활하는데 자신감도 위축되고 우리가 치아가 만약에 20개라고 가정하면 20개 중에 하나가 없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그렇게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은 바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작용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000만 명이다 아니다 20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탈모를 우려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이렇게 열광하는 것들이 있고 인터넷에서는 벌써 밈이 이재명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프로페시아입니다. 이게 탈모 관련된 약품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 글을 보면 대학생 때부터 이제 M자 탈모가 걱정이 돼서 약을 사 먹었는데 이게 뭐 몇만 원 하는데 청년들에겐 큰 부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저도 오프닝에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 0227님 청취자분께서 최영일님 TV에 나올 때 풍성한 머리 부러워했는데 저와 같은 탈모인이었다니 더욱 친근감이 느껴지네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유
우리나라 중장년 예외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기법들을 네, 쓰죠. 그럼요. 저는 지난해 여름에 그냥 삭발했고요. 가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인데 네네. 저도 전혀 모르다 지난해 후반부터 경험해 보니까 가발이 엄청나게 비싸요. 가발이. 몰랐어요. 치료제 말고 좀 가발도 지원 안 되나. 공약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네. 자, 여러 가지 질환이 굉장히 많고 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본인에게는 본인이 아픈 게 제일 큰 걱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탈모를 지원하면 또 이게 세금 올라가는 거 아니냐, 건보료 네. 올라가는 거 아니냐, 건보료. 다른 질환보다 이게 우선인 게 맞느냐 논란이 좀 있어요. 한번 공론화 과정 처음 공론화된 거니까 맞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아니 이게 소확행 공약을 지금까지 한 40개 정도 올렸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터져가지고 아직 이제 공약도 안 나온 게 터져가지고 네네. 민주당에서 좀 놀라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뭐 이재명 후보 캠프는 아니할 수도 없겠네요. 아 그럼요. 꼭 네네. 이제 공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저는 늘 고민이 이런 거예요. 외국 여행해 보면 유럽이나 네네.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에 가도 머리를 밀고 다니는 패션이 적지 않게 많아요. 맞습니다. 영화 배우도 드웨인 존슨. 예, 뭐 민머리 배우들이 많이 네.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이 모발에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민감한 것 같아요. 일부 개그맨 몇 분, 뭐 홍석천 씨 정도 외에는 이 삭발 패션을 거의 못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저도 이 대선 기간이 되니까 홍준표 의원이 예전에 선거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삭발, 단식, 사퇴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또 가무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지금 이제 방역 문제네요. 지금 이게 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학원과 독서실에 방역 패스 적용을 중지한다. 요거는 어떤 방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판단이 있었는데요. 네. 정부의 방역 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이 결과가 네네. 나올 때까지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방역 패스 적용이 어제 저녁부터 중단이 됐어요. 이거는 법원 판결에 따른 거군요. 네, 바로 이제 중단이 된 거고 재판부가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 미접종자 가운데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해서 진학, 취직, 자격시험 여기 대비하려는 사람이 학습권이 제한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라고 판단했고요. 네. 또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가 3월 1일 시행되기 때문에 바로 뭐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성인들 중에는 학원, 스터디 카페 등을 이용할 때 어제부터는 방역 패스 필요 없게 된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 논란은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아니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방역 패스가 좀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냐? 법원이 그럼 앞으로 이제 방역에 대해서 다 개입해서 판단하는 거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법원의 판단을 잘 받아들여서 정부가 다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판결에 대한 뭐 국민 의견들 논란도 있고 전문가들도 또 이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방역 당국과 행정부와 사법부의 또 이제 절묘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아침에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한 발을 쐈다. 이 속보가 나오면서 청와대 이제 국가안전회의죠. NSC가 열리고 있는데 이건 오후에 또 이제 관련 뉴스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오늘의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드릴게요. 청취자 5316님 에일리의 노래 보여줄게 신청합니다. 이 노래 가사에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탈모 관련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가 큰 결심으로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윤 후보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지금쯤 넌 그녀를 만나 또 웃고 있겠지. 그렇게 좋았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날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 너를 아무리 지울래도 함께한 날이 얼마인데 지난 시간이 억울해서 자꾸 눈물이 흐르지만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제는 깍듯이로 발음되는 두 개의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표현의 차이는 첫 음절의 받침을 기역으로 쓰느냐, 쌍기역으로 하느냐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젊은 시절에 공부할 여건이 안 돼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향학열을 불태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을 남보다 늦게 시작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늦가기나 늦가기로 발음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늦가기로 발음되려면 두 번째 음절을 까에 기역 받침을 써야 하고요. 늦가기로 발음되려면 까에 쌍기역 받침을 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을 뜻하는 표현은 까에 쌍기역 받침을 쓰는 늦깎이가 맞습니다. 그는 40의 딸을 얻어서 늦깎이 아빠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늦깎이라는 말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승려가 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으니까요. 늦게 머리를 깎은 사람이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깎이는 남보다 늦게 사리를 깨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과일이나 채소 따위가 늦게 익는 것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과 영동, 영남 등 동쪽 지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빼곡히 들어오겠습니다. 흐린 가운데 제주에는 약한 비가, 제주 산지 쪽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산지 쪽에 발효 중인데요. 어리목과 삼각봉에는 벌써 10cm 가까운 눈이 쌓였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지엔 5에서 2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지를 제외한 제주 지역 전체적으로 1에서 5cm, 전남, 경남 1cm 정도 오겠습니다. 비로는 남해안과 제주 5에서 30mm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서부와 경북 지역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높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4도 등 1도에서 8도 분포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4도로 아침 추위가 다소 약해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고요. 동해 먼바다의 물결은 오후까지, 제주 먼바다는 오늘 밤부터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7도, 습도는 50%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국내외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선대위 쇄신안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외부 공개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저녁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아 단결된 힘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결정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미접종자에 대한 감염 위험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대선까지 63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탈모치료 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자, 오늘 10분 인터뷰에서는요, 정책과 공약을 훤히 꿰뚫고 계시는 선거의 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대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로나마 뵙는데 그간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그간 제가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수석 고문으로 100여일간 다녀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온 지 보름 조금 넘었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역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석 달 넘게 미국에서 이제 정책 자문을 하고 오셨는데 이 대선 느낌이 확 오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자, 위원장직을 맡으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나요? 이 디지털이라는 영토는 무한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은 영토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이 디지털 영토를 점령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드리고 싶어서 네. 이 위원장직을 맡게 됐고요. 네. 이 디지털 대전환위원회는 우리가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로 세상의 축이 바뀌고 있는 정말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네. 과거 100여 년 전에 증기기관차에서 전기로 그리고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가던 그 시절보다도 더 빠르게 세상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이 아날로그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추격국가였습니다. 네. 남의 나라 하는 것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또 빨리 따라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더 채워 넣어야 할지 국민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정말 무한한 영토를 디지털 영역을 개척하겠다.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자, 디지털 인재 양성 공약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10여 개 어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을 것 같은데 좀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1980년대에 처음에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를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컴퓨터 배우는 거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배웠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컴퓨터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벌써 이게 80년대면 40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 시대를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게 생각하는 디지털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첫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고 취직이 어렵다고 합니다만 네. 디지털 일자리는 구인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인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구직과 구인의 이 미스매칭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국민과 함께 의견을 좀 담아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하셨으니까 네. 그때 고민하시던 현장의 문제가 또 바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참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개발자들을 찾지 못해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젊은이들은 취직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거 그것이 디지털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디지털은 속도입니다. 그리고 네. 디지털은 연결입니다. 또 디지털은 투명입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연결을 잘하는 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속도감 있게 연결을 하면 바로 투명한 사회로 가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네, 그렇죠. 데이터를 속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자, 네. 지금 장관님과 이 미래 개척 문제, 또 일자리 문제, 또 이제 새로운 영역의 디지털 선도 문제 얘기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오늘 지금 대선판이라서 네. 오늘 오전 11시에 큰 또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해산 그리고 이제 개편 이야기가 나와서요. 아까 네. 선거의 달인이라고 소개를 드려서 이 현안들을 좀 아닙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김종인 위원장 사퇴하셨고요. 민주당에 계실 때는 또 친하셨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네. 지내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에 경제수석 하실 때부터 네네. 제가 그 당시에 경제부 기자를 했었으니까. 그런 인연이 시작이군요. 네. 예. 정말 오랜 인연이신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 윤한홍 의원 등 측근의 선대위직 사퇴가 이제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상대당이긴 하지만 이 국민의힘 선대위 해산 좀 어떤 나비 효과를 나올 걸로 예측을 해보세요. 저는 이 국민의힘 이제 그 선대위의 핵심 그 분들을 보면 네. 한마디로 이제 그 감정을 정치로 푸시는 분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있거나 아니면 그 분노로 인해서 배신을 하셨거나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아이콘처럼 공통 분모였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저는 정치를 이런 감정으로 풀어서 성공한 사례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감정 조절을 하는 일. 네. 그리고 그것을 더 이렇게 그 반성하면서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러나 정치는 자신의 감정,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좀 참고 남과 한번 소통하고 타협하고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공통 분모를 이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사태는 예견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평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하는 체험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사밖에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경력이 그러면 그렇죠. 검사는 늘 상대방을 범죄자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보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 저는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특히 이제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오늘도 권영세 선대본부장으로 새로 네네. 임명이 되셨던데 맞습니다. 그분도 검사 출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모든 분들이 다 검사 출신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러한 선대위는 결국은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되돌릴 것이고요. 후퇴시킬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국민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없는 국민들을 범죄자로 보는 그런 시각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 그리고 이제 감정의 문제를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조직으로 보면 정당 구조는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당 존폐 위기다 이런 성명도 냈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 사퇴하라는 뭐 중진, 초선, 보좌진 압박이 뭐 이게 전방위로 나오는데 이 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사퇴 없다 이렇게 일축했거든요.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당대표가 자진 사퇴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 어떤 법적인 해석을 하면 그것은 그렇게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글쎄요, 저는 다른 상대 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가 뭐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조직 갈등의 기저가 대선을 또 넘어서서 지방선거와 재보선 공천의 주도권 싸움 아니냐. 국민들이 좀 정치적인 이전 투구 싫어하는데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이 있던데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늘 정치권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나쁜 요소 중에 하나이죠. 네네. 저는 이런 공천 제도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공천하는 이제 그러한 시대로 대한민국의 정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야당 뉴스가 워낙 커서 선거의 달인기 여쭤봤고요. 다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돌아오면 어제 오늘 이 탈모 치료제 지원 공약이 꽤 화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저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네. 이재명을 뽑으라고요? 네, 심으라. 아닙니다. 네.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거는 많은 국민들이 참 재미있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네. 저는 그 심는 겁니다라는 이 말 속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네. 정말 국민들 마음 한 분 한 분 속에 그 이재명 후보가 심겨져서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또 디지털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디지털 경제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NFT,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것들인데요. 네. 이 블록체인의 이 특징이 한 번 심으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 심는다는 이 단어는 디지털 시대하고도 굉장히 잘 소통이 되는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디지털과 또 연결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난해에는 정부 반대로 좀 차기 정부 이후로 접는 듯 했는데 다시 언급을 꺼냈습니다. 설 전에 25조에서 30조 규모 추경해야 한다. 주장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현실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기재부와 국회의 문제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재난 위기가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고요.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주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예기치 않은 이 오미크론이 나타났고 계속 변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재난지원금을 들여서 그 재난지원금이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저는 그것은 뭐 충분히 한 번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해볼 만한 정책인데 이제 그 공은 국회와 정부에 넘어가 있다. 네. 자, 설 전에 1월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럼 이재명 후보에게도 또 이제 악재도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그런데 그 핵심이라고 불리는 유동규 전 본부장 이미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최근에 나온 보도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 이 두 인물과 이제 통화를 다수 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최재경 당시 민정수석 또 박관천 행정관과 통화했다는 내용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응 필요하다고 보시고 어떻게 보는 게 옳을까요? 저는 그 사건은 그 당시에 그 최재경 그 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검찰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비서실장을 했던 분하고 네. 굉장히 핫라인이 구성되었던 분이죠. 아.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걸 보고 네. 이것이 그 당시에 집권 세력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의 집권 세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당시 박근혜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을 내주셨고요. 자, 지금 민주당 선대위 이제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선대위의 위원회가 55개라고 하네요. 또 이 중진들의 자리 보존을 목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좀 슬림화한다는 선대위가 다시 둔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위원회는요, 후보 직속 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의 어젠다를 하나씩 각자 자신들의 그 지역에서 그것을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 만든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제 어떤 무슨 자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하나의 그런 그 도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저는 정성호 그 특보단장이 이야기. 예. 네. 그 이야기가 저희가 늘 가슴에 새겨야 되는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하루하루 다가가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장관님 끝으로요. 네. 혹시 이제 대선 지나면 지방선거인데 네. 도전하십니까? 저는 지금 디지털 시대의 그 이재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디지털 박영선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안 주셨습니다. 한번 대선 끝나고 다시 여쭤볼게요. 디지털 이재명을 만드는 박영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혁신 대전환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인터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진격의 보수 시간인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하나 전해드립니다. 30여 분 전쯤 경부선 부산행 KTX 열차가 충북 영동서 이 철제 구조물과 충돌해서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이 깨진 유리창 파편에 일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이런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부디 잘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이제 이야기는 이어지는 또 뉴스에서 들으시고요. 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띄엄띄엄해서 예. 여쭤볼 게 정말 많은데 지난달, 작년이죠. 지난해 나오셨을 때 이준석 대표가 파업 선언하고 부산에서 목격된 날이니까. 그때였군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사이에. 근데 오늘 또 오시는 날마다 국민의힘에 큰 이슈가 터집니다. 타이밍 잘 맞춰서 와주시는데 오늘 고견을 또 기대해보고. 자, 지옥에서 온 팩트체커 인터넷 바닥 민심 수집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쭤볼 게 굉장히 많죠. 네, 의원님이 좀 살살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리 대기실에서? 네, 그럼요. 그럼 살살할 임 작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힘 빼는 게 더 힘든 겁니다. 힘을 빼는 게 더 힘들다. 담백하게 물어봐 주시고요. 자, 오늘 오전에 윤석열 후보의 이제 전격 이 선대위 쇄신안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육성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네모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 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또 청구할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네, 듣고 오셨습니다. 연말 연초에 이게 선거는 상대가 있는 싸움인데 조직 내부 내홍으로 머리가 아팠잖아요. 네네. 오늘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차피 그 선대위가 그런 상태로는 지속되기 어려웠죠. 네. 사실 특히 삼김으로 대변되는. 삼김 체제. 네, 원래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는 거의 공중전으로 한 8, 90%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후보와 후보 주변에 몇 명이 다 하는 거나 다름없고 나머지는 이제 당의 공조직이 붙어서 그냥 네. 하는 거예요. 당에 원래 있던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캠프가 클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우두머리가 너무 많으면 서로 이제 전략에 대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예를 들면 시작하기 전에 후보가 자신이 생각하는 주요 전략, 자기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내놓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게 아닌가. 네. 그렇지. 후보의 철학, 전략, 비전. 그렇죠. 이게 그게 일단 보니까. 중심이 되고 그거를 가지고 실무자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원로분들은 멘토 역할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 그다음에 전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도대체 가고는 있는데 매일같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메시지 혼선도 있었고요. 머리가 너무 많았다. 의원님,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일 의아했던 점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좀 추상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제가 좀 꽂힌 데는 이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라는 대목이었거든요.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윤석열을 새로 보여주겠다는 건가?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제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윤석열은 뭔가 대통령을 하기에 문제가 있는 모습이었고 이제부터 60일 동안 새로 뭔가를 좀 배워가지고 새로 하겠다는 건지 그걸 위해서 시간을 좀 달라는 건지 60일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가 과연 국민에게 이런 어떤 미래 플랜을 제시해야 될 시점에 지금부터 공부하겠다 이제 이런 준비하겠다. 멘트를 나오는 게 맞는지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이 말이 좀 약간 이상하긴 했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뭐 이게 설마 공부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네, 뭐 그거 그럴 시간도 없고, 그게 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지금 공부해서 그거보다는 이제. 뭐 앞에 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원점에서 다시 좀 봐달라 이런 취지겠죠. 그렇죠. 사과도 앞에 나오긴 했어요. 네, 조금 이 말도 하여간 여하튼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윤 후보의 메시지가 대체로 그러했는데 임 작가가 지금 좀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딱 부러지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얘기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해석이에요. 해석이 결국은 선대위, 김종인, 이준석 이런 인물들과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윤핵관의 싸움에서 윤핵관이 이긴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들을 우리 일부에서 기자나 평론가가 해서 이 내부에서 더 정확하게 보시는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내부 깊숙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까지 보면 어제도 며칠 전까지 이준석
그 김종인 이분들이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고 주장을 했었죠. 전격적으로. 네. 그러면서 거기 아마 이제 윤핵관의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네. 그렇게 후보하고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김종인 위원장은 생각하셨던 것 같고 뭐 직접 얘기는 안 했겠지만 공감대 정도는 있다고 생각했겠죠. 아니면 이게 이제 워낙 비상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가.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후보가 이제 그 칩거 내지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후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 거죠. 네, 전면적인 어떤 합의가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마저 이제 정리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쩌면 후보가 자기의 직할 체제로 내 측근들하고 그냥 가고 이대로 심판받겠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라는 게 자기를 속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쨌든 뭐 연기라는 말도 나왔지만 본인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식적으로 해가지고 표를 얻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니었겠죠. 김종인 위원장도. 그러나 그럼 어쨌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대로 어쨌든 그 내 측근들하고 손발이 맞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가고 여기서 한번 내가 판단 받아보겠다 이런 게 아닐까. 그래요. 지금 오늘의 그 선언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우려를 또 알고 있으니까 이 측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알고 있다. 다 물리겠다. 그런 심려 끼쳐드리지 않겠다는 워딩도 들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본부장 거기에 또 임태희 전 실장 거론이 되던데 이런 특별히 색깔이 없는 인물들 중심으로 실무형 선대본부를 꾸리면 결국은 비선이나 또 외곽에서 보직이 없더라도 측근의 얘기를 주로 듣지 않겠느냐는 우려도인 거죠. 뭐 사실은 근데 정치라는 게요. 측근이 없이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 혼자 하는 건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측근이 같이 하는 게 그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죠. 문제는 이제 측근들이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물론 그분들만의 탓은 아니겠지만 뭐 당대표하고 계속 충돌한다든지 혹은 이제 뭔가 일을 하면서 이제 자리나 이후에 선거 이후에 권력 분점 내지는 권력 관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자꾸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측근을 물린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정치를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나마 자기가 말이 통하는 사람조차도 뺀다면 누구랑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또 믿을 수도 없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측근은 다 물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더라도 비선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내놓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측근들이 이렇게 전행을 하거나 농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그때그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리더십과 이런 걸로 또 나타나는 거고 평가가 되는 거고요. 합리적이고 그야말로 원칙적인 인사를 하면 측근도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운영을 하는 데 이전 있어서 투구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전 투구의 모습들이 보이거나 하면 거기에서 후보가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정리를 해버리면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측근이 있든가 말든가.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처음에 뭐 파리떼니 하이에나니 뭐 이런 표현이 등장했던 게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후보 주변에 있다라는 이제 어떤 쓴소리였을 것인데 자, 임 작가님 오신 김에 오늘 오전 11시에 나와서 시간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인터넷에선 좀 어떤 분위기예요? 사실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저희가 이제 시사본부에서 자주 거론을 하고 이제 살펴보는 이유는 여론조사가 바로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흐름을 읽기 위한 겁니다. 이슈에 대한 이제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인데 온라인 커뮤니티들도 그야말로 오늘이 장날입니다. 모든 극에는 이제 클라이막스가 있고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절정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커뮤니티의 반응이 폭발적인데 대체로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들에서는 100년 당대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칭찬과 상찬 영원히 당대표를 해달라.
그야말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내 분위기하고는 너무 다른데 이 문제에서 상당한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오지만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더 활약을 해주길 바라는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보수 커뮤니티는 지금 굉장히 좀 양분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로 모여지지 못하고 이준석 대표와 이제 김종인 위원장 쪽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측과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측이 이제 갈등하는 양상으로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 보수 커뮤니티의 내부 상황으로 또 전이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뭐 민주당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하는 정책 행보들을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좀 복합적인 양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뜨겁기는 한데 사실 이게 좀 차분하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의원님은요. 제 기억에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결국은 결별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을 하셨어요. 네네. 그 수순이 온 거죠. 어찌 보면. 그럼 이럴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라고 바라보셨던 입장에서 자, 연기 발언이 상당히 후보에게 모욕을 줬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왔었고. 근데 오늘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이해한다. 그런 나쁜 뜻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무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어떻게 잘 된 겁니까? 봉합은? 아니 뭐 어쩌겠어요. 다른 뭐 이렇게라도 얘기해서 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보면 그 연기 발언이 사실은 한편 이해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후보를 아프게 했죠. 왜냐하면 이제 연이어서 실언이라든가 또 선대위 난맥상으로 그 리더십에 대한 의심, 뭐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을 받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이제 여론을 지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거든요. 물론 김건희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실은 이제 후보의 자질에 대한 그 의심들이 이제 생기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요인이 됐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연기 발언이 딱 나와버리니까 안 그래도 이제 후보에 대한 믿음 이런 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부에서도 저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바로 위에 있는 총괄위원장도 저렇게 보고 있구나.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이것이 보통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도 이럴 때는 이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권자로서 국민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불편해졌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가. 무슨 뜻이 이게 무슨 짓인가.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 후보가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결정적이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떠나서 저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게 김정인 위원장이 이제 킹메이커를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해서 계속 해오셨는데 물론 끝까지 계셨던 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중간에 그만두시기도 했고 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요. 그때는 정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윤핵관들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 정권이 있느냐는 또 의구심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이분들 때에는 이분들이 자신의 진영 속에서 이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던 그런 분이셨어요. 후보들이 읍소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렇죠. 후보들이 읍소도 했지만 선거 처리하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정권을 준다 한들 후보가 흔들리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후보 거죠. 후보 스스로도.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보수의 어떤 주류 그리고 그 주류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권을 준다 한들 그 정권을 주는 후보가 뭐 혹시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상황이 될까라고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이 친노 그룹의 어떻게 보면 좌장 같은 역할이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정권을 가지고 휘두른다고 해서 이 그룹이 전체가 김종인 위원장의 손아귀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선거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정권을 주든 말든 흔들리지 않는데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에 뿌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동지가 없죠. 그다음에 아직 철학이나 정책 자산이 분명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급하게 지지를 받고 후보를 만들긴 했지만 이 내부에서 신뢰관계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정권을 김종인 위원장 그것도 밖에서 온 분이 후보도 밖에서 왔는데 위원장도 밖에서 와가지고 정권을 드린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내부가 굉장히 불안해지죠. 이게 뭐지? 이렇게 되고 조금만 어떤 특히 이제 후보가 여러 가지 자질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것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다른 경우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요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멘토 정도 역할을 하고 많은 것이 사실은 맞았다. 예. 야, 듣다 보니까 그냥 빠져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당내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도와줬었어야 되는 축을 딱 잡고. 아이고. 의원님 이게 문제가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이제 정치적 인물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편일 때는 이제 굉장히 든든한 전략가인데 돌아섰을 때 굉장히 매서운 이제 비판자로 돌변을 하시잖아요. 이제 막 쓴소리를 막 하시겠죠. 근데 당장 오늘 오전에도 하시나요? 기자들이 벌써?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이런 건 이제 또 아무래도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반응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를 낚고채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영감님 발동 거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했었던 발언도 이런 겁니다. 별의 순간은 아무나 잡는 게 아니다. 혹은 윤석열 후보는 사람을 쓰는 안목이 부족하다. 혹은 윤석열 측근들이 나 좀 빨리 나가달라고 했다. 윤핵관들이 물러난 게 아니다. 지금도 직책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게 사실 말 하나하나가 윤석열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에 박힐 수 있는 지적들이라 앞으로 이게 길어지게 되면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쩌면 빨리 못 헤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어제 이제 이런 그 연기 발언이란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선대위 개편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게 막 또 약간의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결국 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후보가 자기가 판단하는 거니까요. 후보가 불편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건 뭐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택해야 된다. 결국은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외부로 나가버리면 적대적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게 이 메머드 선대위가 해체되다 보니까 당내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러나 저러나 윤 후보를 믿고 가는 측근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김종인 전 위원장뿐이 아니고요. 뭐 비전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했고 사임한 이수정 공동 선대위원장 평한계 화제예요. 눈치가 없고 타협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의원님은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저한테 지금 저까지 또 여기 보태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에서 후보가 자기 매력을 충분히 발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도로 했습니다. 이건 좀 완화된 표현이고. 근데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후보가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 정치야말로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다. 아주 종합예술의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전문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여러 가지 방면에서 훈련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된 상황이다 이것은.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뭐 어쨌든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황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시대 정신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철학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선대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모으기 전에 이게 지역의 지방 단위의 어떤 조직 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선거예요.
만약에 지방의 뭐 군수 선거라든지 조직 선거 이런 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래저래 모아서 조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5년을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국민들도 이걸 어떻게 보냐면 하나 이정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년간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일종의 그런 어떤 굉장한 어떤 추상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지상전이 아니고 공중전이다. 그럼요.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국민들을 어디를 바라보게 하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것인가 이게 대통령 선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중에 시대 정신이죠. 시대 정신. 그럼 시대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고민해서 이거를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거기서 공약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뭐 예컨대 지금 같으면 뭐 일종의 뭐 기회인 나라. 왜냐하면 기득권 때문에 기회가 없어지고. 박탈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힘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내로남불도 결국에는 그 맥락이고요. 분노가 그래서 그 공정이라는 정신도 기회인 나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공정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그게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후보한테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너무 힘들어요, 요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대중들이 좀 안심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위안받고 싶고. 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뭔가 정신없는 거가 싫죠, 지금. 내가 힘든데. 그래서 누군가가 노련하게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국민들한테 안심시켜 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해결해 줄게요. 나랑 같이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초반에는 정권 교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권 교체 그 다음이 도대체 뭐냐? 정권 교체는 목적은 아니고 과정이잖아요. 그 수단이죠. 네, 수단이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서 이 목표로 더 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정신 내지는 목표를 설정하고. 근데 여기에 가는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연장선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바꿔서 내가 하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되면 더 그 목표를 잘 실현할 것이다. 라는 걸 설득해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끄덕끄덕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의원님이 본부장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쭉 설파해 주신 거 들으니까 설득이 막 되면서.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딱 듣다 보니까 시대정신 이제 기회 회복이랑 어떤 위안받고자 하는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이런 거 하고 이제 연결해서 일테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공중전도 어저께 이제 소위 말하는 555 정책을 냈습니다. 5만 달러, 뭐 코스피 5천, 뭐 이런 이 탑5.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747 정책이랑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거랑 유사하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이재명 후보는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 그리고 뭐 일하는 정부, 실용 정부 이걸 제시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 의원? 아니 그 5만 불이랑 그게 홍준표 후보가 냈던 거죠. 그 우리가 그 약간 코스피는 좀 다르긴 한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것은 보수의 아젠다죠. 성장이라는 것은 보수의 아젠다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프레임을 지금 아젠다를 뺏겼어요. 그래서 그 성장 아젠다도 지금 뺏겼고 또 중요한 게 조세 저항이 이번에 컸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지금 선점당했어요. 오히려 유예한다, 낮추자. 뭐 계속 내부에서 민주당이 논란을 벌이면서 이걸 선점해 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뼈 아프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게 조직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신과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공중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대위는 후보와 측근들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큰 문제만 안 일으키면.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와 어떤 스피릿 이게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꾸 변종만 울리는 것 같다. 시대 정신이 없다. 본질을 못 찍고 있다. 문제 조직이 아니다. 철학 정신이다. 스피릿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이현주의 정치 아카데미 코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자 여러분이 지금 아니 저렇게 해박하게 해주시는데 왜 이렇게 윤 후보는 고생하고 있는가?
다른 분들이 얘기 안 하시겠어요? 다 하셨겠죠. 근데 빨리 비전, 에드벌룬을 띄워야 국민들이 바라볼 표대가 생기는데 끝으로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갔어요. 짧게 이준석 대표 사퇴해야 됩니까? 남아야 됩니까? 아니 이준석 대표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전 좀 잘못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가? 네. 사퇴하면 문제 해결되나?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사퇴를 했어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사퇴했다고 방송 나가서 쓴소리 안 할 것이냐. 저는 더 심하게 더 이렇게 마음 놓고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아무런 평론가의 위치를 봐버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대선이 코앞에 지금 지지자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미 그 오해가 막 뭉게뭉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런 얘기들은 이준석과 관련된 얘기들은 저는 후보가 직접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임경빈 작가와 진격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 바나나 우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달하죠. 오후에 당 땡길 때 충전을 하시라고 준비했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상훈의 사건 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미 대기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셜록 홈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하고 얼굴은 똑같으시네요. 예. 별 노화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젊습니다. 젊습니다. 자, 젊은 피. 그런데 또 사건은 안타깝습니다. 사건 본부다 보니까 이게 지난해 2021년 마지막 날 벌어진 최근 사건인데요. 확인된 살해 방식이 너무 엽기적이고 끔찍해서 새해 첫날 큰 충격을 던진 사건입니다. 이른바 70cm 막대 살인.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예, 사건 발생은 서울에 있는 서대문 관할에 있는 스포츠 센터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시간은 31일 오전 2시부터. 근데 이제 시작 시간은 정확히 CCTV에 찍힌 것은 공격 시간은 한 1시 50분 정도부터 찍혀 있고요. 2시 한 15분쯤에 경찰이 출동해서 일차 확인했는데 사실은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갔고 실제로 사체로 발견돼서 신고된 건 9시. 오전 9시.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7시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됐군요. 방치돼 있었던 거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어쨌든 가해자는 스포츠센터의 대표고 피해자는 그 스포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예, 직원입니다. 이야, 새벽 시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한 해의 마지막 날로 넘어가던 그 새벽 시간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자, 그런데 경찰이 2시 때 출동을 했는데 도로 갔고 9시가 돼서야 사건이 확인됐다. 119에 본인이 신고했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아침에? 예, 아침에. 가해자인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접 신고를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 폭행치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예.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119에서 돌아가신 분을 확인하고 근데 그 상태에서는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돌아가셨고 본인이 그 전날 같이 음주를 하면서 뭔가 실랑이가 있었고 본인이 폭행을 했고 결국은 깨어나 보니까 사망에 있더라라고 해서 결국은 폭행치사로 입건을 했는데 폭행은 인정을 했군요. 예, 인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1차 부검 소견을 보니까 내장, 그러니까 심장 쪽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고 근데 그 특정한 흉기 도구가 들어간 삽입구가 인체의 특정한 부위여서 결국은 이것은 고의가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다. 심장이면 아주 주요 부위인데
여기서 이제 상처가 발견이 된 거군요. 예, 예. 부검의 결과로. 예. 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기에는 범행 방식도 잔인하고 엽기적이었다. 그렇다면 이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될 텐데 살인이라면 예, 예.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인데 네. 문제는 대표와 직원인데. 예. 근데 이제 주변의 얘기로는 특별한 어떤 원한이라든가 네네. 채무 관계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같이 하고 일을 하고 있던 사이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상황이 그러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네네. 엽기적이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상황은 그 전날 30일 날 밤 9시 10시부터 4명이서 거기 있는 직원과 대표 4명이서 일종의 회식을 했고 네네. 두 분은 이제 귀가를 하셨고 두 분이 거기 가해자 피해자가 남아 갖고 있는 사이에서 뭔가 벌어졌는데 가해자 본인의 말은 네.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져 갖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유족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는데 그렇게 그 도구가 심장을 네. 공격할 수 있냐.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충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으로 취한 상태였다면 그런 공격을 어떻게 가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그렇죠. 딱 또 그 직전까지는 음주운전 때문에 실랑이가 있었다. 그렇죠. 근데 회식을 하고 나서 스포츠센터로 들어와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센터 내에서 내부에서 어디 업소에 간 건 아니고. 예. 자, 음주운전 말리려고 폭행했다. 이 스포츠센터 사장 가해자가 밝힌 범행 동기. 유족 반발은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유족이 내놓은 정황이 좀 신빙성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왜냐하면 그 사체에 남겨진 상처 자체가 머리 쪽의 자상과 일부분 있는데 대부분의 상처가 엉덩이나 하체 쪽에 있습니다. 네네. 여러 군데 상처가 있는데. 예. 주요 부위가. 네네. 그러면 우리가 실랑이 한다고 하면 상체 쪽에 약간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맞는 밀고 거지. 당기고 예. 당기고. 근데 어떻게 하체 쪽에 있느냐? 그건 네네. 일방적 폭행. 그리고 그것도 CCTV 상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1시 50분부터 나타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형태를 무력화시켜 갖고 체벌을 하듯이. 예, 무력화시킨 후에 살해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국가수에서는 마약 검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을 사용해 갖고 본인도 가해자도 혹은 피해자한테 해서 이게 피해자가 80kg의 건장한 체구고요. 네. 태권도까지 한 분인데. 운동선수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력화되느냐. 네네. 그래서 마약 검사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황 자체도 미스테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에 사건 정황을 언급해 주셨을 때 이게 뭐지 그랬던 게 경찰 대응인데 이 사건이 더 크게 논란이 된 이유가 또 경찰 부실 대응 논란이 나왔어요. 지난해 말에도 몇 건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 이게 이제 신고됐을 땐 코드 원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서 세대 6명의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새벽 2시 때에. 예, 그 층간소음 인천에서 벌어진 그 사건 때문에 경찰이 지금 민감하게 출동을 하거든요. 출동을 해갖고 왜냐하면 폭력 상황으로 본인이 가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네네.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이 횡설수설하고 일종의 난동을 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신고가 이게 3번 정도 반복돼 갖고 그것을 뭔가 확인을 하려는 차원인데 그 난동 중에 그 피해자분이 일종의 쓰러져 있는 거를 주무시는 거로 착각을 해갖고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죠. 흔들어 깨웠어야 되는데 뭐 심장이 뛰는 것만 확인하고 그냥 패딩을 덮어주고 왔다. 근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폭력 상황일 경우에 코드 1이고 그러면 가해자와 관련된 아니면 가해자로 추정된 사람과 관련자를 분리해 갖고 확인을 따로 했어야 됩니다. 근데 가해자가 난동을 부린다고 그 사람만을 믿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상권 종결을 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자, 이게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누워 있었는데 깨워서 이 상황을 묻진 않고 그냥 그렇죠. 숨 쉬는지 확인하고 패딩만 덮어주고 돌아갔다. 근데 그때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생존해 있었다. 그럼 그때 이제 뭔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안타까운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매뉴얼 문제도 있고 가해자는 왜 신고를 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신고한 거는 기억나는데 왜 했고 뭔지도 기억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일종의 위장.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범행을 한 후에 무엇인가 알리바이를 확인시키려고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흔히 우리가 또 얘기할 때 이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그렇죠. 사건을 완전히 은폐할 수 없다면 그렇죠. 알려질 상황이라면 차라리 자진해서 신고하는 게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살인과 폭행치사 사이. 그렇죠. 그런데 부검의 고의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살인이다. 올해는 배 교수님한테 이렇게 끔찍한 사건 사고 얘기 많이 안 듣고 싶은데 매주 일어납니다. 자, 오늘 사건 본문 여기서 정리하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